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지 2년 차가 된 따끈따끈한 새댁이자 초보 엄마랍니다. 아이를 낳은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육아 초보라서 그런 건지 아이가 울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매일같이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기 일쑤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체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세상엔 염치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 입에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말이죠.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수저를 하나 물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수저가 알고 보니 금수저였던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반짝반짝한 금수저 말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죠. 어릴 땐 그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얼마나 좋은 원단인지,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고급진 유기농 식자재로 만들어졌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맛있고 깨끗하고 따뜻하면 그걸로 행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집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엔 언제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가족들 사이엔 무심한 듯 깊은 애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그 안엔 확실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아빠 왔다. 우리 딸 뭐 하고 있었어? 아빠, 오늘은 능소화가 활짝 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딸이 아빠 대신 능소아한테 엄마가 좋아한대요 하고 말해줬어?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 아버지는요, 꽤 이름이 알려진 건축 설계사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셨고 직원들도 꽤 많았죠. 아버지가 설계한 건물은 여러 잡지나 매체에도 실리곤 했고 집에선 언제나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리 가족이 살던 그 집도 아버지가 설계하고 직접 지으신 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애정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죠. 남들은 아파트 몇 층에 산다고 자랑했지만 저는 그런 말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저희 집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요, 높은 담장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큰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돈된 계단이 나왔어요.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넓고 예쁜 마당이 펼쳐졌고요. 거실엔 통유리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여름이면 나비가 날아와 꽃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이면 소복하게 눈이 쌓인 마당 위로 제가 남긴 발자국이 또렷이 남았죠. 여기는 아빠랑 너만 아는 비밀 통로야. 이쪽 벽 안쪽 여기 봐봐. 이렇게 살짝 누르면 문이 열리지? 와, 진짜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도면상에도 없는 공간이지. 우리가 숨바꼭질할 때 도망치는 비밀기지라고 해두자.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집안 여기저기를 모험하듯 다니곤 했어요. 그 덕분에 전 그 어떤 공간보다 우리 집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능소와 덩굴이 처마 밑을 타고 자라있던 곳, 그건 어머니가 특히나 아끼시던 공간이었어요. 능소화의 꽃말이 명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림과 존귀함도 있다고 하시며 우리 가족을 닮은 꽃이라고 말을 하셨죠. 우리 어머니는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따라 감수성이라는 게 풍부한 아이였고요. 어머니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다정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으셨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항상 이해와 배려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 엄마의 존재 덕분에 우리 가족은 늘 평온했고 어디서든 부끄럽지 않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저녁 밥상에 둘러앉곤 했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지도 모르지만 제겐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억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도자기를 빚는 일을 오랜 시간 해오신 분이에요. 흙을 만지고 손끝으로 형태를 다듬고 그릇 하나에 온 마음을 담는 삶이 몸에 배어 계셨죠.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섬세한 감정을 배우며 자라온 셈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은 듣기만 해도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미술 전시회장에서 처음 만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당시 미술관에서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셨고 어머니는 직접 만든 작품을 출품하러 가셨다가 그렇게 두 분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일적인 이야기로 말을 튼 뒤 빠르게 가까워지셨고 몇 번의 만남 후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셨대요. 서로의 예술적 감성을 존중하고 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양가 집안이 모두 꽤 단단한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겉보기에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을지 몰라도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땐 생각보다 큰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만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 선언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걱정이 앞서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하겠다는 고집에 양가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두 분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성북동에 땅을 구입하셨고 그 땅 위에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집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제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미래를 생각하며 마당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놀이방으로 쓸 공간, 친구들과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셨대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집의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었죠. 마당의 위치, 창문의 방향, 햇살이 드는 시간까지도 모두 저를 위한 배려였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 채 자란 건 아니었죠. 그저 구김살이라는 게 없는 아이로 자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밝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인기도 많았어요. 물론 성격이 막 활발하거나 요란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요. 전 조용한 편이었고 말보다 관찰을 더 잘하는 아이였죠. 저는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어요. 다만 몸이 약한 편이긴 했어요. 잔병치레는 많지 않았지만 선천적으로 폐가 좋지 않아 먼지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침이 심하게 나곤 했어요. 심하면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였죠. 그래서 집안 환경은 늘 철저하게 관리됐어요. 공기청정기는 하루 종일 돌아갔고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됐으며 도우미 아주머니는 먼지 한 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자랐어요. 기가 죽을 일도 없었고 세상에 주눅들 일도 없었어요. 늘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말수는 적어도 마음은 늘 당당했죠. 부모님의 존재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였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저는 꿈을 키우고 생각을 하고 느끼며 자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울타리를 저도 누군가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함께 자라났죠.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품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해. 하지만 그걸 티내는 건 천박한 거란다. 어릴 적엔 그 말의 뜻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뿌듯함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점점 가슴 깊이 남더라고요.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을 자랑하려는 순간 그 가치는 휘발된다는 걸요. 부모님은 늘 그런 철학을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심어주셨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죠. 그 생각에 조용히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앞에 앉는 게 버겁진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하지만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나 과외 좀 받아보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아이 그래 해보자. 네가 원한다면 뭐든 도와줄게. 부모님은 제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늘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결정은 스스로 하게 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과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성적 좋은 친구들이 다닌다는 학원에도 다녀봤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도 컸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조금씩 방황하기 시작한 건. 다행히 부모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사춘기가 온 거겠지. 건드리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게 두자. 엄마 아빠가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무심히 흘러나왔지만 그 안엔 저를 향한 신뢰가 묻어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매일 밤 공책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리던 낙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한 도형이 나오고 이야기와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죠. 내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나? 그런 의문이 스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흙을 다루며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셨죠. 저는 그 두 분 사이에서 자란 아이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또래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었고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을 손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법 감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 엄마, 저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요. 부모님은 더없이 반가운 얼굴로 미술학원 등록을 도와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사실 남들보다 꽤 늦은 시작이었죠. 이미 어릴 때부터 미술을 배워온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동안의 고민과 방황이 쌓인 감정을 터트리듯 붓을 잡은 제 손끝은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었죠. 아크릴이나 유화도 해봤지만 수채화만큼 제 감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재료는 없었어요. 투명하고 흐르고 겹치고 사라지는 그 질감 속에서 저는 저를 발견했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수채화가 상업적으로는 크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돈이 되지 않아도 좋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비로소 저만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겐 뒤늦은 시작처럼 보였을진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그림을 꾸준히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업을 손에서 놓은 적은 없었고요.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임했고 미술 외의 과목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림이라는 재능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재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기본기와 인내도 함께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며 노력한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이름난 4년제 미술대학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릴 적부터 그림을 배워온 친구들도 있었기에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게는 확실한 목표와 단단한 끈기가 있었죠.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우리 딸 이젠 정말 작가가 되겠구나. 잘했다. 너답다. 그 길이 너한테 꼭 맞는 옷인 것 같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이 길을 선택했구나 하는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에도 저는 미술 작가로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성실히 보냈어요. 과제에 밤을 새우기도 했고 재료비에 쪼들려가며 버텼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겐 고통이라기보다 설렘에 가까웠어요. 제 손끝에서 내가 의도한 감정과 색감이 완성될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작은 전시회부터 하나씩 참여했고 작업실을 얻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물론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림이 팔리지 않아 작업실 월세를 걱정하던 날도 있었고 전시회에 낸 작품이 외면받아 마음을 다잡느라 애썼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 34살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전시회에서 작품을 출품하게 된 거죠. 그 전시회는 실력 있는 작가들이 한 번쯤은 참여하고 싶어하는 자리였고 많은 작품들이 이 기회를 통해 수집가들의 손에 팔려 나가기도 했어요. 저 역시 그 전시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정말 출품 확정인가요? 그 대기업 전시회요? 네, 작가님. 이번에 심사위원들 평이 좋았어요. 그림이 꽤나 깊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기획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떨리고 기쁘고 또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그렇게 저도 한 계단을 올라서는구나 싶었죠. 전시회가 가까워지자 저는 작품이 어떤 공간에 어떤 조명 아래 전시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전시 준비 현장을 찾았어요. 그림은요, 어떤 벽에 어떤 높이로 걸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조명의 방향, 거리, 그리고 주변에 배치된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그림의 분위기를 좌우하죠. 한참 제 그림이 어떻게 걸릴지 확인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대기업 쪽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전시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그 대기업의 문화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번 전시회를 총괄하는 팀의 일원이었죠. 그림 정말 인상 깊어요.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림에서 작가님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떤 성격이 보이시던가요? 단정한데 강단 있어 보여요. 수채화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수채화도 말 잘해요. 다만 부드럽게 할 뿐이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부모님이 전시회장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느끼셨다는 운명이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몇 차례 더 마주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그림에 대해, 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림으로 제 길을 찾았고 그림으로 사랑도 만나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보러 갔던 그날 제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꾸준히 자신의 삶을 일궈온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대기업에서 주최한 전시회 준비 현장이었죠. 저는 작가로 참여했고 남편은 그 기업의 문화사업팀 직원으로 파견되어 왔었어요. 처음엔 업무상 만난 사이라 거리감이 있었지만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 순간 제 그림 너머의 인생 이야기로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죠. 저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보다도 더 아래였어요. 진짜로요. 입에 물고 태어난 거라곤 늘 허기졌던 하루였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기업 문화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 그 표현이 딱인데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자신이 직접 만든 기회를 붙잡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죠. 그는 형편이 좋지 않아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군대에 지원했고 복무기간 내내 쓰지 않고 모은 월급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월급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들었어요. PX에서 라면 한두 개 사 먹으면 끝난다고 하던데요? 그걸요. 저는 단 한 푼도 안 썼어요. 2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돈이 제 미래 같았거든요.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어요. 단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살 돈이 아까워서였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런 고민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깟 알코올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 좀 풀린다고 해도 결국 다음 날엔 후회만 남잖아요. 난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2탕 뛰는 게 더 낫더라고요. 담배는요? 예술하는 사람들도요. 앞이 막히면 담배를 태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깝깝함이 있었다면 담배를 피우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손도 안 대죠. 담배 한 갑씩 사다 보면 그게 또 고정 지출이 되니까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있는 이 18평짜리 빌라를 샀어요. 전세 놓고 있긴 한데 대출도 다 갚았어요.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지나온 길을 설명하듯 풀어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죠. 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의 환경은 분명 제 삶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생계를 걱정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건 바로 그 안에 담긴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생각했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는 2배로 움직여야 해. 그래서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고 재력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담백한 삶의 태도가 저를 흔들었어요. 그의 눈빛엔 늘 단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엔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면 나 역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서로의 인생에 스며들었어요. 전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정반대인 듯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기묘하게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사람이 주는 에너지에 기대고 싶어졌어요. 말없이 씩씩한 사람, 불평보다는 방향을 찾는 사람, 불필요한 허세도 과장도 없는 진짜 사람 같았거든요. 작가님 그림이요.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전 살면서 그렇게 고요한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었나 봐요. 그림도 작가님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운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장면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전시회장의 조명 아래 한 폭의 그림 앞에서 만난 그 사람. 그날의 대화 하나가 제 인생을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렇게 1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만나며 연애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성격도 잘 맞았고 대화도 끊이질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은 항상 제 편에 서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솔직히 저는 결혼 준비 과정이 그렇게 험난할 줄 몰랐어요. 우리 집은 넉넉한 형편이었고 양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결혼을 축하해 주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셨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저를 처음 본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뭐든지 참을 줄 알아야지. 나는 며느리 덕 좀 톡톡히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엄마, 내가 언제 귀하게 컸어? 집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스스로 다 했잖아. 장학금 없으면 대학도 못 다닐 뻔했다고. 아유, 그래도 엄마 마음은 늘 귀하게 생각했단 말이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물질적인 지원이 중요한 거니?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이 배우고 있어. 엄마가 괜한 소리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이고 돈 많은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시비야? 뭘 그리 민감하게 굴어? 며느리 덕 좀 보자. 그것도 못하냐?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며느리 덕 좀 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는 그 말이 마치 제 존재가 지갑이나 금고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불편했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는 늘 시어머니를 단호하게 제지해 주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본인의 명의로 된 18평짜리 빌라가 있다고 했고 결혼 후에는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죠. 문제는 그 빌라의 전세로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있었고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남편 말로는 그 돈을 어머니께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엄마, 전에 말했던 전세 보증금 이제 돌려줘야 돼. 세입자 나가고 우리 들어가야 하잖아. 그 돈? 아휴, 그 아버지 빚 갖고 우리 생활비로 다 썼는데 돌려줄 돈 없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 돈은 세입자 돈이야. 그걸 그렇게 써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사돈댁에서 집 하나 해오는 건 기분 아니야. 뭐가 문제야?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조건만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너무도 뚜렷하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서 살겠다면 보증금은 우리가 대신 돌려주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위 성품 하나는 내가 인정해야지. 우리 딸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말이지. 사실 저는 부모님께 이 일을 말리려고 했어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남편을 걱정하셨어요. 돈보다도 그가 보여준 책임감과 인간됨이 마음에 드셨던 거죠. 결국 저희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결혼 후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그 빌라를 제 이름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그 집은 당신 부모님 도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니까 내 이름만으로 두고 싶지 않아. 명의 같이 하자. 당신 이름도 꼭 들어가야 돼. 그 말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남편의 성실함에 보답받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전세 보증금은 전체 집값의 70%에 해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기여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었죠.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아이 뭐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집도 며느리 명의로 줘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엄마야말로 돈 한 푼 보탠 적도 없고 세입자의 전세금까지 다 써놓고 무슨 억지를 부려. 억지를 하니? 아휴, 아들놈이 아주 여자에 빠져서 엄마는 배지도 않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통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몰아세우셨고 급기야는 저희 집에도 전화해서는 서운하다고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어요. 이 결혼이 진짜 두 사람만의 결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결코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건 남편이 늘 흔들리지 않고 제 편에 서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이 결혼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죠. 제가 남편을 사랑한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감정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결혼 준비 당시 시어머니의 지나친 요구와 태도에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했죠. 결혼만 하면 내 편이 남편이니 그땐 내가 더 크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께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구는 더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죠. 아니, 그림 그려서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 월급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지. 너희 친정은 부자라며. 냉장고 바꿔줘. 그리고 세탁기도 말이야. 아이고 봐라, 문이 덜컥덜컥거리잖아. 며느리 덕 좀 보자. 응? 나는 며느리 복 좀 있어야지. 처음엔 웃어 넘기기도 했어요. 가전이 낡은 것도 사실이었고 저도 그걸 보며 내가 그림판 돈으로 새 걸로 바꿔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게 된 순간 정말 단단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엄마 제발 왜 며느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 그렇게 가전 바꾸고 싶으면 생활비 한 푼 안 보탠 누나한테 말해. 왜 당신 딸에겐 말 못하고 내 아내한테만 이래라 저래라요? 나는 그냥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아이 그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냐고. 나는 며느리 복도 없나 봐. 그 덕 받기 전에 먼저 복 받을 짓을 하셔야지. 그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도 입을 꾹 다무셨죠. 남편은 사실 매달 생활비를 시댁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건 저랑 결혼 전에 상의해서 결정한 거였고 저는 그게 가능하면 당연히 드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생활비를 넘어서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시집 오더니 조용하네. 나 같으면 이 집 살림 싹 뜯어 고쳤겠다. 며느리 덕 좀 보자니까 왜 드리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이 저보다 더 무섭게 반응했거든요. 남편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집안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했어요.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조용히 방문을 닫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말이 조금 심했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실 것 같았죠. 어머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세탁기라도 바꿔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그림 하나 팔렸는데. 아니야. 당신이 내 아내라는 이유로 무례함을 받아야 할 이유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시댁일에 침묵하며 버텨내고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앞에서 맞서주니 저는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웃으며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여우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요. 부모님도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남편을 더욱 높이 사주셨죠. 저를 아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부모가 싫어할 수 있겠어요. 단지 성실하고 예의 바르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남편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제 편에 서 있었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한 결혼 생활 2년 차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이상하길래 감기인 줄 알았어요. 계속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날짜를 세어보니 혹시나 싶어 조심스레 테스트기를 사용해봤죠.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들린 그것을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나 임신한 것 같아. 이것 봐, 2줄이야, 2줄. 우리 아이 생긴 것 같아. 그게 정말이야? 진짜야? 우리 둘만의 아이야? 병원 가봐야 알겠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요즘은 테스트기도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고마워. 고마워, 여보. 나 정말 모든 것을 손에 쥔 기분이야.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도 현실의 어려움도 모든 걸 잠시 잊고서요. 임신이라는 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새 생명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경이로웠고 동시에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죠. 물론 힘들었어요. 몸이 붓고 입덧도 있었고 감정 기복도 심했지만 저는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10달을 보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밥 차릴게. 푹 쉬어. 그림도 오늘은 그리지 말고. 괜찮아. 조금만 손대볼게. 기분 좋아지거든.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넌 지금 공주님이야. 아니, 여왕님이지? 남편은 저를 정말 극진하게 아껴줬어요. 그 어떤 왕실의 공주님보다 더 세심하게, 더 다정하게요. 덕분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10달이 흘러 저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세상에 맞이했어요. 출산 당일 저는 뿌듯함과 안도감에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어요. 기관지가 좋지 않아 분만 과정이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무사히 잘 지나갔거든요.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2박 3일 입원 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 당일 시어머니께서 병문안을 오셨어요. 저는 처음엔 감사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니 할머니가 손주 보러 오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인사를 나누고 아이를 잠깐 안아보시던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 애는 참 잘 낳았네. 근데 내가 말이야 2주 후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들었니? 아, 네, 들었어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근데 말이지 여행 경비 좀 줄 수 있나? 한 800만 원쯤 되려나? 너네 친정 부자잖아. 며느리 덕 좀 보자. 명품 가방 하나쯤 나도 들어봐야지. 네가 좀 줘라.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아이고, 오늘 우리 애 낳은 날이에요. 무슨 여행 경비를 며느리한테 요구를 해요. 아, 진짜 당장 나가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놀라긴 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출산 당일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의 날이선 반응에 시어머니는 당황해 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병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저 역시 감정이 올라오려다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2박 3일간 병원에 머무르고 이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어요. 조리원은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산후조리는 꼭 잘 해야 한다며 미리 예약을 해주셨거든요. 첫날 어머니께서 조리원에 찾아오셔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너 몸조리 잘하라고 준비한 거야. 1,000만 원이야. 카드 쓰지 말고 현금으로 결제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몸이 먼저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꼭 잘 쓸게요. 저는 봉투를 꼭 끼워안았어요. 말없이 보여주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단단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어디 조리원 갔니? 애기 얼굴 좀 봐야지. 아, 네, 어머님. 여기 조리원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보내드렸더니 그날 바로 오시더라고요. 이야, 여기가 그 비싼 조리원이구만. 시설은 참 좋네. 어머님, 애기 잠들었어요. 조용히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 살검살검. 나도 조리원 한번 둘러보고 싶더라.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친절하게 모시고 조리원 이곳저곳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에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심지어 조리원 로비에서 다른 산모들과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조리원은 산모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어쩐지 저는 점점 피곤해졌거든요. 어머님, 그나저나 일본은 언제 가세요? 오늘 밤 비행기로 가기로 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여행이라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저는 그 말에 내심 안도했어요. 이제 조리원에도 막 안 오시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조리원 문을 나서시기 전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리원역이 비싸다던데 이거는 누가 냈니? 아, 친정엄마가 주셨어요. 카드로 결제했어? 아니요, 현금으로 주셨어요. 혹시 몰라서 집 서랍에 잘 숨겨놨어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잘 쉬고 있어라.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왜 그렇게 웃으셨는지 그땐 몰랐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조리원으로 왔어요. 아이 얼굴을 보며 흐뭇해하던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지금 말이야. 집에 좀 들렀다 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뭐 가지고 올 게 있나? 산후도우미 계약하려고. 조리원이랑 연계된 곳이 있어서 미리 예약하고 결제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 엄마가 준 현금 있잖아. 그거 서랍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조리원 비용은 결제되어 있었고 도우미 관련 비용으로 엄마가 주셨던 그 1,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린 목소리로요. 저는 남편이 말도 어벙벙하게 떨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길래 어디 다쳤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서랍 안에 있던 1,000만 원이 사라졌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갑자기 왜 사라져? 아이, 잘 찾아봐. 내가 구석에 넣어놨어. 진짜야. 서랍 안 다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한기가 훅 끼쳤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제가 며칠 전 조리원에서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죠. 조리원 비용은 엄마가 현금으로 주셨어요. 혹시 몰라 서랍에 숨겨놨어요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요. 설마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가 조리비용 하라고 주신 돈인데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르시거든요. 저는 당황한 채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어? 그게 오늘 낮에 엄마가 연락 와서 네가 퇴소하고 집에 오면 먹을 반찬이랑 국 해놨다고. 그래서 반찬 좀 놓고 가신다고 해서 잠깐 알려줬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반찬을 핑계로 집에 들르셨고 제가 조리원에서 했던 말까지 기억해 두셨다가 그 돈을 가져가신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모든 상황을 조합해보면 다른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여보, 이거 아무래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 아까 낮에 어머님이 조리원에 오셨었어. 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정엄마가 1,000만 원 주셨다고, 집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게 진짜야? 아니, 오늘 일본 가신다고 하더니 그 돈을 들고 가신 거라고? 딱 들어맞잖아. 반찬 갖다 준다는 말도 현금 숨겨놨다는 말도 우리 집에 들어갔던 것도 그렇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한참 후에 조용히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지요. 며느라, 이 돈으로 일본 여행 잘 다녀오마. 고맙다. 덕분에 명품백도 하나 살 수 있겠구나. 문자를 읽고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방금 아이를 낳은 산모였고 조리원에서 겨우 몸을 회복 중이었는데 그런 저에게서 대놓고 돈을 훔쳐가다니요. 잠시 뒤 남편이 씩씩거리며 조리원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 너무 창피해서 쪽팔려서 진짜 미치겠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선 조리원 한쪽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발까지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이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을까? 네 마음대로 해. 나 진짜 어떻게든 이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문자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긴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웃음 웃음 하면서 일부러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절도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범인은 시어머니고 금액은 현금 1,000만 원입니다. 증거는 문자 메시지로 남아있고요. 집 내부에 무단 침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진심을 담아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였고 우리 가족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거든요. 신고를 마친 뒤 저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작고 여린 손, 고요한 숨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의 요구나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히 지켜낼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친족 간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법에 대해 자세하진 않지만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일이라 쉽게 넘길 수 없었죠. 저희 신혼집은 남편이 가진 18평짜리 빌라였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CCTV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할 당시부터 현관문 앞에 간이 CCTV를 설치해뒀고 제가 임신하게 된 뒤엔 집안 곳곳에 홈캠도 들여놨었어요. 아이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산후도우미를 쓸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설마 그 장비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여보, 우리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하면 되는 거지? 이건 명백한 증거야. 당신 부모님이 주신 돈이기도 하니까 당신 뜻대로 하는 게 맞아. 혹시 몰라서 남편을 한번 떠봤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힘들어하면 1,000만 원이 아까울지언정 고소까지는 하지 말자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림 없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단호한 그의 태도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형사도 홈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더니 금방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이거는 주거 침입이랑 절도 다 해당됩니다. 시어머니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랍 여는 장면, 그리고 이 안을 뒤져서 돈을 꺼내는 동작까지 명백히 담겨 있어요. 증거력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말 그대로 도둑질이라는 사실이 영상으로 드러난 건 씁쓸했지만 동시에 더는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죠. 솔직히 수사라는 건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예상했어요. 몇 개월은 잡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아이 돌보랴 몸 회복하랴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느긋하게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건 고소장을 접수한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지금 엄마한테 전화 왔어. 공항에서 울면서. 공항? 일본에 있던 거 아니셨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 지금 귀국했대. 울면서 그러는데 경찰서로 오라고 했대. 그 말을 듣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써 귀국을 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과 함께 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경찰서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희를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은 저조차도 당황스러울 만큼 극적인 상황이었죠. 그 꼴이 진짜 딱 거짓골 같았다니까요. 일단 1,000만 원의 행방도 궁금했지만 왜 이 시간에 귀국을 해서 공항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지
그 영문부터 알아야 했죠. 남편이랑 저랑 둘이 무슨 일이냐고 말씀을 해보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울기만 하셨어요. 계속해서 들리는 건 흐느낌뿐이었고 대답이 없었죠. 경찰도 우리가 도착하자 별말 없이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엄마, 제발 좀 말 좀 해봐.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그 돈 훔쳐간 거 말이다. 그 돈이 일본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고된 것까지는 몰랐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레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말이야. 징적부터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었던 거야. 알고 있잖니? 몇 달 전부터 다 계획 세워놨단다. 나도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너희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라면서 명품백 하나도 안 사준다더냐? 면세에서 사면 싼데 뭐 그런 것도 못 사오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조리하라고 주신 그 돈을 들고 가신 거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지만은 내가 그 말 듣고 기분이 이상하더라. 괜히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달까. 근데 마침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네가 들어간 조리원이 몇 천만 원이나 하는 곳이라고. 인터넷에도 가격 다 나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조리원비로 그만큼 냈으면은 돈을 좀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그래서 그날 조리원에서 너한테 살짝 떠본 거였지. 그래서 저한테 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냈냐고 물어봤고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이 있다고 했더니 그래. 집에 있다고 하는데 눈이 헷가닥 돌더라. 우리 아들한테 반찬 핑계대고 비번 받아서 집에 들어갔어. 서랍 열고 그 돈 가져갔지. 한국에 있으면 너희가 돈 돌려달라고 찾아올까 봐 출국 당일에 딱 맞춰서 훔친 거야.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지. 내 손에 넘어왔으니까 그냥 즐기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로 할 말이 없다. 어떻게 그런 강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면세점에서 가방을 샀어? 근데 공항 면세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현금은 또 안 받더라. 달러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했지. 그래서 친구들이 일본 가면 거기 백화점에서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말이지. 현금이니까 엔화로 바꿔야 했거든. 근데 반비행기라서 환전 가능한 은행이 없었어. 그래서 근처에 있던 외부 환전소에 갔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거 있지. 그놈들이 위조 지폐를 줬더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전개가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었어요. 남편 역시 본인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막 귀까지 후벼 파더라니까요. 위조 지폐요? 아니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셨다면서요. 그냥 구석진 구멍가게 같은 곳이었는데 돈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오케이만 했지. 그래 아무것도 몰랐지. 나야말로 일본어도 영어도 못하는데 현금 1,000만 원 들고 가서 바꿔달라고 했으니 그놈들이 나를 완전히 만만하게 본 거야. 그래서 위조 지폐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지. 딱 걸린 거지. 위조 지폐라고. 일본 경찰들이 아주 나를 잡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나는 말도 못하잖니. 상황 설명도 못하고. 그놈들은 잡았어? 일본 경찰이랑 같이 그 한전소 찾아갔는데 이미 뭐 사라졌더라고. 간판도 없어지고 텅 비어있는 가게였어. 그 사람들 나를 제대로 털어먹은 거야. 결국에 돈도 못 쓰고 전부 압수당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된 거야. 공항에서 조사받고 오늘 아침에 한국으로 송환된 거야. 시어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한없이 복잡했어요. 억울한 것도 있었고 기가 막힌 것도 있었고 어느 한 구석에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보다 앞선 감정은 분명했어요.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이 간도 크게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내내 눈치만 보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나중에는 지치셨는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완벽한 범죄를 꿈꿨다던 그 계획이 결국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건 결국 정당한 방식으로 다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일본 공항에서 경찰들과 함께 울면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귀국하셨어요. 스스로도 너무 무섭고 억울했는지 공항 도착하자마자 울먹이며 그러셨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좀 불러주셔. 아유, 제발요. 경찰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울기 시작하셨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지 대사관 직원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 위조 지폐 중 일부는 진짜 지폐였고, 시어머니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외국인 사례도 이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현행범 체포는 면했지만 일본 경찰 측에서 수사 기록을 남긴 채로 강제 추방 요청이 들어갔고, 사건 기록도 국제 형사 공조망을 통해 한국 경찰에 자동 통보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급하게 귀국하신 후 며칠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알아누우셨어요. 아무리 철이 없었다지만 외국 땅에서 위조 지폐 소지 혐의로 붙잡혀 수사를 받은 경험은 분명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일이었겠죠. 내가 위조 지폐를 만들었겠니? 그냥 모르고 쓴 것뿐인데 너무너무 무서웠어. 시어머니 말대로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돈 자체를 도둑질했다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일본에서 남겨진 수사 기록과 제가 한국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 연결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한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셨어요. 남편은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이건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요. 이참에 시어머니도 반성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잘라서 자식들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시누이가 등판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고소장을 들이밀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가 도둑질을 했잖아. 며느리 친정에서 받은 돈을 몰래 훔쳐서 일본까지 간 게 잘한 일이냐? 누나도 한패야? 그제야 시누이도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고소에 강제 추방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덜덜 떠느라 잠도 못 주무신다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응? 아니, 단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은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네 생활에 간섭도 안 할 거고, 며느리 덕 좀 보자, 덕 좀 보자, 이런 말도 다시는 안 할게. 아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어?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저도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고, 시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반성하고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평생 함께 살겠다 마음먹은 와중에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했고, 이 기회를 빌미로 시어머니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소를 취하하고 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께 변호사를 붙여드렸어요. 위조 지폐를 몰랐다는 점,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해보자고 제안했죠. 내가 앞으로는 진짜 조용하게 살게.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잘 할게. 아가한테도 떳떳한 할머니 될 수 있게 해볼게. 정말 고맙다. 지금 시어머니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시지만 분위기는 무죄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위조 지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했고, 실제로도 외부 사기 조직에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일단은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요즘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계세요. 한 번은 집에 찾아와서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오셨는데 현관 앞에서 30분을 서성이다가 남편이 열어주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셨어요. 뭐 하나라도 나서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신우이요? 이후로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있어요. 남편이 따로 이야기했다더라고요. 다신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림 일도 다시 조금씩 재개하고 있어요. 출산 이후 처음으로 소형 전시회에 참여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서 그림도 전부 팔 수 있었습니다. 제 그림에서 단단함이 느껴진다는 평도 많이 들었어요. 맞죠. 저는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누가 봐도 만만하지 않은 당당한 아이의 엄마이자 작가로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더 이상 며느리 덕 좀 보자. 같은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 모든 과정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 앞의 삶을 더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